안녕하세요. UCLA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덕 교수입니다. 한국과 유대인의 첫 만남은 1832년 칼 큐첼라프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큐첼라프는 유대인으로서 1803년에 태어났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과 후스의 후손인 보헤미안인들의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18세에 베를린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입학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경건주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3년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화란 선교회 신학교에서 3년간 신학을 공부했고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런던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중국 선교를 개척한 모리슨 목사님을 만나고 중국 선교를 결심했어요. 큐첼라프가 1822년 루트교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에 화란 선교회 파송으로 정식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자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당시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그 화교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1831년 이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 마카오에 가서 모리슨을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선교사가 됩니다. 독립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 해안가 또 일본까지 방문을 하면서 일본어 성경도 번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1832년에 오게 되는데 그 도착한 곳이 충청도 고대도라고 오늘날 원산도 옆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약 3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왕에게 성경도 보내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감자를 재배하는 법. 감자가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재배법이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만드는 법.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한글 자모표를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한글 자모표입니다. 가, 거겨 해서 하하혀에 전부 한 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주기도문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불행히도 알려져 있지는 않죠. 남아있는 것은 한글 자모표에서 중국의 이제 차이니즈 리뷰 하는 잡지에 그 잡지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비교하는 책이 자카르타에서 출판이 될 정도로 한국이라는 땅이 새로운 선교지가 이제 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화란 선교라든지 중국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이라는 선교지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퀴첼라프가 처음으로 한국 선교와 접촉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근대 선교에서 중요한 크게 이 세 가지 타입의 선교사가 있다면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그 다음에는 선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그 다음 개인이 독립하여 독립선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퀴첼라프는 독립선교사의 선구자의 한 명입니다. 이 전통이 누구에게 가냐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이분이 독립선교사 전통을 가지고 그 다음 이것이 산동 제프에 있는 네비어스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비어스가 바로 이 퀴첼라프의 방법론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네비어스 메소드, 네비어스 방법, 선교, 드리셀프 티오리, 3자 정책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로스와 네비어스가 함께 이 3자 정책을 개발을 했고 발전시켜서 한국에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언더우드와 평양에 있는 마펫이 이 전도 방법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그 따지고 올라가면 네비어스 옆에 로스가 있고 그 위로 가면 허드슨 테일러가 약간 있고요. 그 위에 할아버지 격으로 퀴첼라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어니스트
자콥 오페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먼 주인데 상인이었죠. 1851년 홍콩에 왔다가 67년에 이제 파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중국은 이미 이제 개항을 했고 자유롭게 상업을 하는데 한국도 개항을 하면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근데 뭐 이렇게 쉽사리 개항을 할 일은 없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해서 당시 대원군이 통치하니까 대원군의 아버지 묘가 있는 충청도에 가서 그 남원군이라고 하죠. 아버지 그 묘를 파헤쳐서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유고를 줄 테니까 개항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사에서 오페르트의 남원군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원군의 묘가 위에 두꺼운 석회로 덮었어요.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무덤은 덮었잖아요. 그래서 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가 실패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대원군은 더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더 반감이 깊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페르트는 한국을 이제 2번인가 방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The Forbidden Land라고는 금지된 나라 뭐 그런 책을 쓰게 돼요. 이제 이것이 1880년에 나오는데 이 책 안에는 A Forbidden Land이죠. 이 책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인은 그 인종상 최소한 2개의 인종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단일 민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두 인종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라는 썰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분이 오페르트예요. 그래서 몽골리안 쪽이 있고 한쪽은 코케이시언이 있다는 거예요. 백인 DNA를 가진 상류층이 있고 몽골리안으로서 키가 작고 흔히 우리 코리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민중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키가 크고 화이트처럼 생긴 코케이시언족이 한국을 다스리는 양반층에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인데 이 오페르트는 가톨릭 선교사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박해 속에서도 견디면서 선교를 해가는 그런 것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좀 더 비즈니스적인 그런 면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세속적이지도 않고 박해 속에서도 견디면서 선교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분은 니콜라스 맥레오드라는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분인데요. 스카티시, 스코틀랜드계 영국인 미셔너리인데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와 고베에서 약 10년간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인물이기도 한데 1867년에 일본에 갔어요. 그리고는 책을 한 10년 후부터 2권을 쓰는데 첫 번째 책이 Epitome of the Ancient History of Japan이라고 해서 일본 고대사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 문화와 종교, 특히 신토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신토가 누가 만들었냐? 그것은 사라진 열지파, 유대 역사에서 사라진 열지파가 있잖아요. 그 열지파가 동진을 하여서 아시아에 와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왔고
한반도에 정착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천황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원의 어떤 그 배치도를 보니까 성막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성막 안에는 우상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성계와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토의 그 신도 사원에도 우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보물 3가지만 들어가 있는데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비롯하여 그 천막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막과 같은 신도 사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아가 야벳에게 예언했던 것, 바로 야벳의 후손들은 천막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물론 요즘 이제 DNA로 검사를 해보면 일본인의 조상과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성립하지는 않은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19세기 말 우리 근대 선교가 이제 크게 이제 붐이 일어날 때에 중요한 선교 동기 중에 하나가 사라진 열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종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바로 사라진 열지파의 일부이고 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재림이 앞당겨지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의 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라진 열지파가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역사에서 그래서 그 흔적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 맥 레오드가 주장하는 것이 단군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 한 1200년 후에 온 기자도 사실은 차이니즈 주 중국 유대인의 지배 계층 중에 한 그룹이 기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고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를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중에 한 명이 고조선에 와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발견된 황금 투구를 고고학적 증거로 되어요. 고조선 건국 세력과 고조선을 리폼하는 세력이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1870년대에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서 했다는 아주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향력은 크게는 없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드디어 이 사람의 책이 발견이 되고 한 2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 맥 레오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경의 종말론적 성취와 또 이 사라진 열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종말론적인 종말론과 선교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